그러면 3월의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우리 투자 전략 파트장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현기 파트장님. 예, 대략 한 달 전쯤에 2월 초에 오셨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때 2월장 괜찮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실제로 2월장이 지수로 보면 일단 괜찮은 장이었죠? 예, 얼마나 올랐습니까, 2월이? 저희가 코스피 기준으로 네. 2월 계산해 보면 이제 6% 올랐더라고요. 6% 정도 올랐어요. 예, 2월 달 한 달 동안. 맞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대략 지금 성적이 딴 나라들 뭐 10%씩 올랐으면 우리가 못 오른 거고. 예, 딴 나라들이 뭐 한 2, 3%, 3, 4%면 우리가 좀 낮은 거잖아요. 예. 우리 성적은 비교적은 어떻습니까? 잣대로 보면 뭐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네. 미국은 뭐 저희보다 약간 저조했습니다. 4.8% 미국이 올랐더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미치었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은 1월 달에 워낙 이제 오른 상태에서 더 올라서 이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우린 1월이 이제 안 좋았죠. 예, 맞습니다. 1월이 안 좋은 상태에서 2월에 그래도 좀 올라갈 룸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예. 그럼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바쁜 분들을 위해서 3월 어떤지 결론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고. 결론 뭡니까 3월? 예, 3월 저희가 항상 좀 이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중국과 연동한 주식에 대해서 예, 이제 스터디도 하시고 접근을 고려하자. 요렇게 중국이요? 맞습니다. 중국 괜찮을까? 지금 저 골드만삭스는 중국 투자 안 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는데. 맞습니다. 2월 초에 제가 왔을 때 한국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해도 네. 이게 동일한 반응이었었죠. 그랬었어요? 예, 맞습니다. 의심의 벽을 타고 또 올라가나요? 맞습니다. 네. 아니 중국은 좋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왜 중국 관련해서 뭔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과 현재 중국 쪽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건 네. 이렇게 대외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해 연중으로 내릴 수 있죠. 네. 예. 그렇다면 중국도 부양책을 할 룸이 생기게 됩니다. 예. 중국이 금리 올릴 때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땐 이때는 중국 부양책 하더라도 네. 돈 풀면 오히려 자금이 이탈합니다. 예,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죠. 네. 그런데 미국이 긴축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내리면 중국은 부양책을 하더라도 이 유동성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 살아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국에 돈 푼 거는 다 미국으로 갔어요? 뭐 모든 건 아니겠지만 네. 그 효과는 상당히 반감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네. 중국은 부양책에 대해서 부동산도 많이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네. 간 게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의 뭐 정책이라든지 뭐 부양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혔었는데 예. 이제 미국이 조금 뭐 긴축을 조금 풀게 되면 예. 그때부터는 중국의 부양책들이 약발이 먹힐 거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살아나고 거기에 이제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3월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4, 5월, 6, 7월 뭐 이게 넘어가야 뭐 미국도 뭐 변화가 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하반기나 돼야 나타나겠지. 어떻게 3월을 좋게 보시는 거죠? 예, 중국은 현재 정책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월 20일, 21일 요때 이제 중국의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요거 인하했죠. 네. 예, 4.2에서 3.95로 인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부터 일단 사전 포석은 들어갔다고 봐요. 중국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이 보통 이 상반기에 되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네. 예,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양의 위로 올라가는데 네. 저희가 실물 지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면 그때는 늦어요. 늦어질 수 있어요. 예, 3월에 숫자를 확정하고 있고 네. 이걸 확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4월에 이제 예산 집행하고 네. 5월에 실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때는 이미 이미 또 떠버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로
지금 시점부터는 음.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저 의심의 벽을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 보면 예, 만약에 중국이 한참 경기 좋은 상황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서 뭐 4월, 5월 지나고 나면 이미 접근하기 늦을 수 있어.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예. 이제 경기 좋은 상황에서 연초에 원래 이제 중국이 좋으니까 연초에 빨리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이제 나와도 괜찮은데 예, 지금은 중국 경기가 완전 내리꽂은 상태잖아요. 완전 맞습니다. 바닥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좋아지는 거면 예, 적어도 한 1년 동안 혹은 뭐 그 이상 계속 좋아져야지 이게 좋아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그냥 상반기 잠깐 좋아지다가 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중국으로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맞는 거지. 요거 잠깐 연초 좋아지는 그 효과를 보고 중국을 들어간다는 건 너무 리스키하지 않나. 특히나 전 세계 지금 다른 뭐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 간다는데 중국에. 그리고 있는 것도 뺀다는데 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잠깐 연초 효과를 보러 들어간다는 건 너무 리스크하다. 정프로 그렇게 봅니다. 예, 연초 효과 뭐 상반기에 강세를 보이는 요거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회복하게 되면 네. 그 회복 첫 시기에 대부분의 수익률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군요. 맞습니다.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약간 각도를 낮춰서 올라가긴 하는데 추가로 올라가죠. 그걸 노려야 된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이 캠피쇼도 언급했듯이 네. 하락장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음. 파는 거는 그 이후 상승장에서 큰 폭으로 오르는 거를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을 보면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정프로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네. 기대감이 전혀 없다면 네. 추가로 더 떨어질 룸도 네. 제한적이에요.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이후에 여러 부양책의 가능성이 있다면 네. 리턴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대비 잠재 리턴을 고려하면 네. 저희는 투자 대상물로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의 벽 한 번만 더 타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그런 이제 패턴을 보였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라는 이제 판단하신 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패턴이라는 거는 과거 중국의 정부의 입김이 잘 통할 때 당시 그런 뭐 지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해? 야, 이번 올해는 성장률 7%야. 그러면 7% 빵빵 가고 뭐 어떻게든 뭐 공무원들이 무조건 숫자 맞추고 뭐 이런 시절 얘기인데 이미 한 올해 작년 혹은 뭐 재작년 정도부터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앙 정부에서 얘기를 해도 뭐가 잘 안 돌아가는 지금 이제 시스템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라 중국 정부 쪽에서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 치더라도 그 효과가 과거 뭐 지난 5년 전, 10년 전처럼 그냥 주사 맞으면 바로바로 빡빡 일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기인데 주사 맞으면 이게 아니고 이제는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런 몸이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펼치는 여러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그 효과는 과거처럼 쭉쭉 올라오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진 않겠는가? 요 마지막 의심의 벽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부양책의 경로를 잘못 잡았을 때 네. 분명히 유동성 함정도 빠질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타겟팅을 잘 해서 지금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예, 그 방향을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진행하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3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3월은 중국과 관련된 어떤 뭐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같은 데들의 상승 기회를 좀 엿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혹은 뭐 중국 시장 자체도 뭐 아마 괜찮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중국과 관련된 중국향의 어떤 회사들 혹은 뭐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뭐 중국과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일단 결론은 그렇게 3월달 예. 그렇게 이제 결론 내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하나하나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떤 것들부터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요즘 좀 혼돈이 있는 주가 가치주부터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3월 26일 밸류 프로그램이
정책 당국에서 한번 언급은 됐는데 네. 구체안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2월 말 그리고 3월 지금까지 네. 가치주가 추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음.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간 상태에서 좀 어떤 친구들은 빠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될 건가 이걸 한번 예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주 한번 봅니다. 예. 준비한 도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난 기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 그림에서 아래쪽에 검은색 바는 그 당해의 가치주가 얼마나 올랐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가치주가 얼마나 올랐는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회색 바는 성장주가 얼마나 올랐나. 네. 근데 여기에서 카드채 버블 붕괴 이후 회복 국면 이때 투자하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2003년 이때인데 좀 오래되긴 했죠. 근데 이때 회복 국면에서 가치주가 좋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회복 국면 많은 분들이 2009년, 10년, 11년 차화정 장세라고 네네네. 많이 알고 계신데 2009년 회복 국면이었던 요 당해에는 또 가치주가 좋았습니다. 최근 20년간 회복 국면에서 가치주가 안 좋았던 사례도 물론 있기는 해요. 네. 팬데믹 직후 2020년 3월 이후부터 그 회복 회복 국면에서 날랐죠, 그때. 맞습니다. 네. 이때는 질병 관련한 이슈가 워낙 이제 무서웠고 네. IT 비대면 기업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건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회복 국면에선 저희가 역사적으로 가치주가 좋았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중에 2번인데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나요? 제가 이게 시계열을 좀 더 확장해서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림이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더 긴 역사를 맞습니다. 보면 확실히 회복기에는 가치주가 좋더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좀 긴 시야에선 맞다고 봅니다. 네. 펀더멘탈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회복 국면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던 게 평균 회귀가 작동하는 거죠. 고회복이라는 말씀은 경기의 회복이에요, 주가의 회복이에요? 지금 한국으로서는 둘 다 하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펀더멘탈 회복, 경기 회복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한번 죽었다가 회복되면은 산다는 소식, 죽다 사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거든요. 이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성장주가 좋은 거는 이제 확장 국면일 때 경기가 이때는 뭐 긍정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무르익으니까 먼 미래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치로 좀 투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회복기예요? 지금이 회복기입니다. 제가 한번 관련 도표도 가지고 와봤는데. 많은 여러 지표들이 동일한 모습이에요. 글로벌 소프트 지표라고 실물 지표에 좀 선행해서 여러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경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지표들이 요즘 많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유명한 게 유럽에 소재한 뭐 센틱스라든지 주라든지 PMI도 있고 한국은 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모양이 거의 다 똑같아요. 저점에서 위쪽으로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향후 스텝으로 보면은 이제 인플레는 뭐 물가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요즘에 이게 이제 비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전까지 경기가 압박받았던 건 비용이 너무 높아서지 않습니까? 이게 완화되면 경기는 이제 회복되고 그러면 이 경기 회복된다고 해서 기업 실적이 바로 나아지는 건 아닌데 경기 회복은 매출액하고 연관이 됩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직전까지 만약 기업이 이거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좀 해요. 뭐 그렇겠죠. 구조조정을 많이 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면 이익은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스텝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 회색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지금 펀더멘탈 프록시 요게 조금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도일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회복 국면이고 이 회복 국면에서 가치주는
원래 좋았습니다. 좋았던 기간이 지난 기간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네. 요 정도는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밸류 프로그램 요것에 실망하셨던 분들은 네. 조금은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의 이렇게 회복은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회복인 거예요? 아니면 그 회복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회복은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포스트 팬데믹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회복인 거예요? 지금의 회복을 말씀드리기 위해선 지금 왜 압박받았나가 중요한데 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네. 각국 정부에서는 정말로 무리할 정도로 어쩔 수 없었죠. 부양책을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네. 이 부양책에 대한 후폭풍이 음.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뭐 이렇게 계속 나타났었죠. 네. 돈을 많이 풀어서 뭐 네, 물가가 물가 많이 엄청 맞습니다. 날아갔고.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던 돈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렸던 수요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네. 수요도 줄고 비용도 높으니까 경기는 압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게 직전까지의 모습이었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가면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침체나 혹은 뭐 하강의 폭이 클수록 회복의 탄력성도 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의 침체나 뭐 불황이 그렇게 막 아래로 내다 꽂는 침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회복해봐야 이것도 역시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예. 저희가 항상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글로벌 전반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시기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국별로는 요즘 많이 차등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미국은 AI 산업이 워낙 이제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네. 견조해 보였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좀 열악했죠. 그래서 이 회복에 그 이루어지는 시기도 네. 저희가 너무 짧게 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의 회복을 우리 파트장님께서는 꽤 기간이라든지 뭐 폭 같은 거를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네. 이게 뭐 수개월로 끝날 건 아니고, 그래요? 연말 그 넘어서까지도 저희가 한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물가도 지금 보면, 네. 뭐 미국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1인데, 예. 이 신규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거비가 미국의 물가에서 한 35% 차지합니다. 물가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인플레가 더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회복의 추세는 꽤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이 좀 될 수 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소비라든지 혹은 뭐 글로벌 뭐 소비나 생산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소비 여력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예. 미국은 소비로 보면은 좀 괜찮아요. 그거 전에 한번 저희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 한번 해볼까요? 미국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네. 미국 시장 뭐 오늘 좀 떨어졌죠.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좀 너무 비싸지 않나. 뭐 요런 언급도 있긴 합니다. 네.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네. M7으로 저는 부르겠습니다. 네. 요거 시총이 요 7개 종목만으로도 너무 크니까 네. 그동안 열악했던 중국 주식 시장을 넘어섰어요. 시가총액이. M7이 맞습니다. 중국 전체 시총보다 맞습니다. M7이 커요. 맞습니다. 아이고야. 요즘은 이렇게 이제 상황이 흘러왔습니다. 하긴 뭐 미국 M7 중에 저 위에 있는 친구 한두 친구는 우리나라 시총보다 크죠? 코스피보다 큰 거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M7 시총 합치면은 한 13조 달러. 그런데 이게 중국 주식 시장은 한 11.5에서 12조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 이렇게 웬만한 이렇게 다른 이렇게 두 번째로 큰 국가보다도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가 웬만한 나라 하나하나 경제력이랑 예. 맞먹는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어떤 뭐 진척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추가적인 여력이 과연 있을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도 이렇게 투자자분들 뭐 당연한 건데 네. 오늘 지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5페이지에 제가 관련 도표 하나 그려왔는데 여러분 로버트 실러 박사라고 아시는지 실러 모르겠습니다. 지수의 실러 박사. 맞습니다. 네. 예. 로버트 실러 박사의 예일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예일대 홈페이지 주소도 적어왔어요. 여러분 투자자분들도 여기 들어가면 쉽게 이 로버트 실러 박사가 제안했던 지표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공 데이터입니다. 예. 오. 예, 충분히 대중 투자자들도 볼 수 있게 오픈했어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 CAP라는 게 있는데 이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s Ratio 이렇게 해서 뭐 말은 어렵지만 제가 산식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PER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음. 그런데 분모에는 일반적으로 PER은 EPS를 나눠주는데 CAP는 과거 10년 평균 EPS를 나눠줍니다. 너무 EPS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네. 그걸 좀 스무딩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주가는 이게 명목 주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올라간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허위일 수 있다. 그래서 실질 주가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건 제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실질 주가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주가 지수 3,000에서 3,500 됐는데 그 사이 물가가 뭐 한 10% 올랐다고 치면 10%는 까줘야 됩니다. 까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로버트 실러 박사가 1800년 후반때부터 지금까지 뭐 예. 학자분이시니까 이게 충분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계시죠. 예. 요것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는데 역사상 제일 비쌌을 때가 IT 버블 때예요. 네, 여러분 네, 짐작하시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 비쌌을 때가 팬데믹 이후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아, 2000년 막 버블 때. 맞습니다. 요때가 닷컴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에 예. 또 2021년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1929년, 이게 역사상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시기였는데 이 세 번째를 지금 약간 넘어서려고 해요. 예. 예. 광란의 20년대 CAP가 33배. 그런데 현재 33배에서 살짝 올랐어요. 34배. 그러니까 지금이 역사상 세 번째로 미국 주식시장이 비싼 시기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는 분명히 부담은 돼요. 예. 자, 그런데 네. 여기에서 아까 정프로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좀 우려할 수 있는데 한번 소비 따져볼게요. 네. 이게 소비가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갑이 두둑해야 되고 또 다른 한 축은 지름신도 좀 오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소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어차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용기로 사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갑이 두둑한지는 미국의 실질 임금으로 봐야 됩니다. 네. 예, 명목 임금에서 또 물가를 차감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예전 몇 해 전까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네. 미국 쪽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임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물가는 네. 주거비가 내려가서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실질 임금은 올라가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소비 심리도 이렇습니다. 고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네. 한국 시장 또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속담이 아니라 네.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음. 소비 심리도 같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 트렌드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의한 뭐 어떤 기업들의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그 이유, 물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네. 이와 연동하는 소비 심리. 그러면 소비가 이거 지금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고 오히려 소비가 나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예, 이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상당히 난해하게 만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밸류에이션은 부담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또 미국 소비의 국가인데 소비를 보면 오히려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 미국 시장 변동성은 좀 클 수는 있는데 무너질 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소비가 예. 뭐 여러 뭐 또 소비도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비를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지수 중에 하나가 뭐 페덱스 네. 얼마나 이제 저 물건들 많이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뭐 아마존을 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미국의 그 뭐 백화점들 이게 보면 이제 그것도 대충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 저 매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메이시스 수십 개 매장 문 닫은 거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물류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배송을 많이 할 텐데 그것도 지금 과거보다 조금 뭐 줄어든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좀 늘어났다면 서비스 물가 정도 서비스 쪽으로 사람들이 지출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예. 서비스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2번 먹다 3번 먹는 게 아니고 2번 먹는데 예전에는 70불 하던 걸 지금 100불씩 받으니까 이제 그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막 물건 많이 팔리고 이런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건비 올라간 소비가 늘어난 거라 이거는 곧 오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력 아닌가. 정프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 오늘 아이고야.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거? 평소에 이게 저도 생각해 봤는데 네네네. 이게 소비에도 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좀 작은 물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서비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되죠. 네네. 예. 상황이 좀 우호적이면 네. 이쪽은 좀 더 이제 살 수 있는데 이제 좀 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소비력도 점점 지갑도 두둑해지는데 네. 지름신까지 아까 언급드렸던 그 실질 임금 반등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 이렇게 되면 소위 단가가 높은 것으로 이전해요. 저희가 이제 내구 소비라고도 하죠. 네. 예.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 인플레 상황이 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씩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뭐 페덱스, 뭐 아마존 관련해서 유통 관련, 네. 서비스업 관련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소비 이게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소비가 올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예. 그건 이제 소득에 어느 정도 증가가 따라주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또 역시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의 소비력은 뭐 나쁘지 않다. 예.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단계에서 또 생각해 볼 게, 자, 그러면 이제 돈의 선택이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소비력이 괜찮으니까 네. 미국 시장을 더 사야 되나? 또는 이제 펀더멘탈이 순환적인 바닥이라는 미국 외 지역,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네. 그렇고 자금이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 달러의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달러의 열쇠. 맞습니다. 네. 예. 달러가 저는 올해 이제 중반부터는 약세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너무 셌죠? 맞습니다. 달러가. 예. 많이 셌은 오늘 계속 이제 제가 언급드리다 보니까 계속 반대 뷰, 시장과는 반대 의견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여러분들도 납득하실 수 있는 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관련 도표 한번 보시죠. 재밌게도 미국 쪽 통화 정책 대비해서 유럽이 항상 느리더라고요. 2000년 초반에는 미국보다도 한 4개월 느렸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후반대에는 미국보다도 유럽이 1년 느렸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유로존이 회원국이다 보니까 예. 그들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결정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유럽의 평균 물가는 2% 후반대인데 회원국별로 천차만별이에요. 네. 뭐 라트비아, 이탈리아 이쪽은 디플레입니다. 금리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쪽은
아직도 인플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리 더 올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엮여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맞습니다.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유로보다 달러가 빨리?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라면 아마 미국이 올해 중반부터 금리 내릴 때 유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그림에서 보시면 국채 2년물이 통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네. 아마 미국채 2년물은 먼저 이제 연 중반이 되면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유로존은 지금 뭐 회원국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없으니까 위쪽이건 네. 아래쪽이건 여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2년물도 정체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차이에 의해서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도 하니까 돈의 가치를 맞습니다. 반영하는 거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유로가 만약에 금리가 고정된 상황에서 달러가 먼저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건 결국 유로와 비교해서 제일 큰 통화니까 또 맞습니다. 비교해서 맞습니다. 이제 높냐 남냐니까 결국 이제 달러가 약화되면 달러가 값이 싸지면 이게 이제 달러가 미국 외의 곳으로 막 나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도 정프로님 이거 만약에 제가 인덱스 지웠다면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달러 인덱스고 어느 게 미국 시장 대비해서 미국 외 시장 비율인지. 이게 녹색 선이 달러 인덱스인데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똑같네요. 네네. 예, 달러 약세가 되면 또 자금은 미국에서 미국 외로 네.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외환 시장의 변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모색하겠죠. 근데 한국 시장 보면 펀더멘탈이 순환적인 저점에서 조금씩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한국은 난이도가 낮은 시장이에요. 펀더멘탈이 들고 일어나는 것만큼 수익률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곳이 또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지의 하나로 달러의 선택지의 하나로 네. 한국도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높다?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 결론적으로 예. 우리의 구체적인 전략 지시를 한번 지침을 내려주신다면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서 중국 말씀드렸는데 중국 쪽에 요번에는 정책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 그냥 소비 부양책 하면 아마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릴 겁니다. 사람들 지금 소비 심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회색선 보시면 뭐 돈 풀어봤자 계속 지갑에 안에만 이제 갖고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은 결국 소비 심리가 부동산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각국별로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소비 심리가 움직이는 게 달라요. 부동산을 움직여 주면 그때부터 소비 심리도 움직여져요. 근데 요번에 중국이 여기 제목에도 적었듯이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인하했죠. 이게 중국의 주담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부동산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미국이 올해 연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투입되면 재정적으로도 그러면 소비 심리는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는데 뭐 사요? 빨리 얘기해. 철강하고 화장품 어떠십니까? 철강 화장품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바뀝니다. 안 돼. 철강 화장품 안 돼요. 자,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화장품? 맞습니다. 자, 안 되는 이유 빨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 자체가 이미 없어졌다. 중국 시장 내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께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중국 내 브랜드는 중국 내에서 그냥 다 소비되고 있고 우리나라 거 이제 더 이상 안 산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싼 브랜드들은 유럽 거 다 사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올라와서 이제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유럽 명품 사고 그다음에 조금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중국 내 브랜드 자체 브랜드를 산다. 우리나라 화장품 이제 더 안 된다. 이런 반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철강부터 우선 언급드리면 한번 관련 도표 보시죠. 여기 회색선이 중국의 관공업 생산, 부양책 쓰면 이 회색선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 철강업종, 포스코 제외 철강업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이건 이제 부양책에 대한 베팅이 들어갔을 때 실행할 만한 전략이죠. 근데 사실 철강업종 대부분이 PBR이 한 0.3배거든요. 안전마진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로 떨어질 룸은 없는데 부양책이 들어오면
업사이드 룸이 커지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는 저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봐요. 예. 철강. 예. 네. 자, 한번 또 3월 지나고 한번 또 보시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선이 한국의 화장품, 그 중에서도 대형주죠. 물론 중소형 화장품주는 요즘 모멘텀 타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네. 대형 화장품 쪽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형 화장품 쪽이 무너진 시기가 중국의 소비 심리 무너진 시기하고 거의 일치해요. 네. 이 헝다 사태 이후로 중국 소비 심리 무너졌습니다. 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화장품 소비 트렌드를 보면 초고가는 유럽, 그리고 이 저가는 자국산 화장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가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소비 심리가 요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중국 부양 체계에 의해서 부동산 안정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네. 팬텀 디맨드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지연 수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일정 부분 회복됐을 때 물론 과거처럼 화려하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네. 예. 관련된 이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비중은 줄여놨기 때문에 예. 다만 일정 부분 회복되는 그 형태 그리고 이게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평균 회기 요거까지 감안하면 네. 저는 충분히 먹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중간 가격대가 예. 사라지는 시장은 아닌가? 요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랬습니다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 중간 가격대가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 지금 중국도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중간 가격대 놀이란 말씀이잖아요. 예. 중국의 싼 거는 그냥 중국 내 브랜드, 비싼 예. 거는 초고가 명품. 중간 시장이 있는데 중간 시장을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중국도 이제는 중간 시장이 없어진 시장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나요? 한번 중국의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예, 이게 공동 부유는 큰 기조에서 계속 지속은 되겠죠. 예. 이때 경기 회복이라면 아마도 중산층이 조금은 더 여러 소비력도 회복됐을 때 이때 사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지가 한국의 여러 소비재도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3월 지나서도 한번 보면 되니까요. 예. 네, 오늘 3월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DB금융투자 강현기 파트장님과 함께했고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려서 답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제가 열심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점점 활기차지고 있습니다.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